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더 쪽쪽 빨아먹는 시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한강. 조정래 작가가 쓰신 대하소설 한강입니다. 아, 이 책에 처음 나온 거는 90년대라고 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책은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등단 50주년 개정판이고요. 그리고 해냄에서 2022년 11월 30일 날 출간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대하소설은 다 읽은 거죠. 처음 읽은 게 이제 태백산맥, 두 번째가 아리랑,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강, 이 순서를 읽었는데, 역사적인 순서로다 보자면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이 맞고요. 그리고 작가의 실제 집필 순서는 이제 제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태백산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리랑,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제 이 한강을 쓰셨다고 해요. 사실 제가 이제 좀 헷갈려서 읽었나 안 읽었나 그랬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보니까 아리랑과 태백산맥은 예전에 읽은 게 맞고요. 그리고 한강은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90년대 중반쯤에 제가 이 조정현 선생님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강은 그 무렵쯤 신간으로 발표됐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읽은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책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뭐랄까 좀 너무 장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좀 기가 빨리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 그거는 장편 소설이라서라기보다는 이건 사실 10편이 넘는 작품들이니까 장편 소설인 거 초장편 소설이죠. 대하 소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긴 소설을 읽어서 내가 기가 빨리나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고 조정래 선생님의 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세계는 우리의 역사 그리고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가볍게 좀 모지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읽은 책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뭐 영화로도 봤고 당연히 책으로도 읽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오디오북을 들었어요. 근데 느낀 게 뭐였냐면 10권 넘는 책을 10권 뭐 11권 12권 뭐 이런 정도 규모의 책을 쭉 읽다가 이 한 권짜리 책을 읽으니까 되게 부담 없이 끝나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읽을까 그러다가 지금 현재 선택해서 읽고 있는 책이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또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은 이제 막 시작해서 지금 한 3권째 읽고 있나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도 예전에 읽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그 당시 집에 이 솔출판사에서 나온 15권인가 16권인가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가 제 나이로다가 보자면 한 30대 초중반? 그때쯤에 이 토지를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그 책을 한 4~5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제가 오디오북으로다가 이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을 들어보니까 이게 글로 읽는 것과 또 다른 매력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20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긴데 라고 생각하고 읽고는 있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시기적으로도 보자면 태백산맥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태백산맥은 그 6.25 종전과 함께, 종전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어쨌든 휴전과 함께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 한강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4.19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긴 이야기의 마침표는 광주의 비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조정래 작가는 한강 이후의 이야기를 또 발표하실 수 있을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무리될까? 아마도 노태우 정권의 시작부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마무리를 어디서 지을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 IMF에서 끝낼까? 그러기 좀 애매할 것 같고 아니면 노무현 정권의 끝 또는
그냥 현대로 넘어와서 박근혜 탄핵? 정말 최근까지 쓴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또 그건 얼마나 큰 분량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못 쓰시겠구나.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리뷰 원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태백산맥 아리랑과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한강은 되게 실감을 많이 했어요. 일단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저의 기억과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시작이 저희 어머니가 대학 때 4.19를 겪었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남전 파병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저 어릴 적에 제가 수색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저희 동네에 살던 아저씨 한 분이 팔뚝에 이렇게 크게 그 독수리 날개 문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문신을 한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그 월남 얘기를 하셨어요. 뭐 되게 더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월남 처녀들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기관총을 틀을 갈겨댔다는 등 막 이런 자신의 무용담들을 막 쏟아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독일 광부, 그다음에 간호사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제가 그 월남 갔다 온 아저씨한테 전쟁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 제가 수색 살면서 저랑 한 동네에 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소꿉친구죠. 네. 근데 본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제가 불렀던 그 이름이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본명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별명으로 불렀던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루시라는 이름으로 불린 아이가 있었거든요.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그 친구의 엄마가 독일 간호사고요. 아버지가 독일인 의사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혼혈이어서 동네 아이들이 많이 걔를 놀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아이 이름을 루시라고 불렀던 게 그 당시에 방영했던 TV 드라마 중에 왈가당 루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였을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뭐 미국인이 독일인이 구분을 이렇게 뭐 명확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혼혈이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루시라는 아가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루시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라고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또 사우디 건설원장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 그 당시에 기억이 좀 있어요. 저희 옆집 아줌마였는지 아니면 뭐 그냥 한 동네 사는 아줌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이제 공장에 와서 이렇게 잡일도 거들고 뭐 손 모자르면 와서 밥도 좀 해주고 이런 아줌마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분 남편이 사우디에 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였는지 기억나는데 귀국했다라고 해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까맸어요. 까맸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더우면 이렇게 런닝바람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살은 되게 하얗더라고요. 그냥 사우디에서 그만큼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서 정말 이렇게 반질반질한 만큼 탔던, 그래서 까맸던 그런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사실 뭐 이 책에서는 70년대까지 그 열악했던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북으로 간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념 문제인 거죠. 사상범으로 평생을 시달리면서 사는 남자의 이야기, 남자가 아니라 한 가족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제 아버지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젊어서부터 이 공장을 운영하셨었으니까, 제 아버지 말에 의하면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월급이라는 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 그냥 삼시세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기만 해도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넘쳐났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절 때 집에 갔다 오라고 차비도 좀 주고 가족들한테 선물 좀 사주라고 이렇게 용돈 좀 주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워 감지덕지 했었던 시절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더 쪽쪽 빨아먹는 시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어린 적 시절들이 막 문득 떠오르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생각났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뭐였냐면 그 당시 수색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한 동네에
군인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군인 삼촌이라고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좀 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대령대 계급을 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 집에 가끔 놀러 가면 되게 신기했었어요. 집도 일단 되게 마당도 넓었고 그리고 깔끔했고 그 당시로서는 신식 오디오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옆에 스피커 크게 놓이고 이제 데크도 놓이고 위에 LP판 얹고 되어 있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잘 사는 아저씨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인이 되게 돈 많이 버나 봐.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제가 지금도 집에 레코드판이 많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500장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레코드판을 얹어서 음악을 들었던 첫 번째 경험이 그 군인 아저씨네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네 집에 가면 뭔지도 모르면서 레코드판으로다가 음악 듣고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강을 읽으면서 그 군인 아저씨가 왜 그렇게 잘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간 게 수색국민학교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고 불리지만 저 때는 당연히 국민학교였으니까. 수색국민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제가 제 기억으로도 꽤나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맨날 아버지가 이제 장난감 사라고 용돈 주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피식 웃음이 나는 기억이 뭐가 있냐면 가끔가다 한 번씩 반 친구들 다 잡아 끌고 동네 시장을 가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죠. 그 수색 그쪽에 초등학교 앞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가서 거기 보면 그 별거 다 팔잖아요. 일단 거기 가서 과일 가게를 들어가서 아줌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줌마 나 중앙 아들이에요. 이따가 우리 엄마가 와서 돈 줄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한테 사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사과 다 가져서 먹고 그러면 아줌마도 딱히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그래 이러면서 웃으면서 가져가는 거고 뭐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고 저희 어머니 오시면 아드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과 몇 개 가져갔어요 이러면 또 돈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꽤 호기롭게 놀았죠. 그랬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2학년 때였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제 반에 한쪽 팔이 잘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는데 딱 팔꿈치인 데서 팔이 잘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수색역, 지금도 수색역은 있죠. 수색역 철길에 모칼을 만들려다가 기차에 팔이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칼이 뭐냐면 그 쇠못 있잖아요. 쇠못을 기차 철길 위에다가 이렇게 안 떨어지게 붙여서 올려놔요. 그러고 나면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올려놓고는 진동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것 뭐 테이프 같은 거 붙이든지 뭐든지 그것까지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붙여놓는데요. 그러면 기차가 빵 하고 지나가면 그 레일이 밟잖아요. 그러면 못이 납작해진대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충격이 펑 튕겨 나가겠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가서 그거 집어서 갈면 주머니 칼로 쓸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팔 하나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제 기억으로 그 친구 이름이 아마 양모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그 성남시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사실 성남이라는 동네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진 동네였었어요. 그때 신흥동이라는 동네에서 그 집을 얻었는지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좀 멀리, 거기를 뭐라고 불렀더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동네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살던 집이 20평짜리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동네는 다 집들이 다 그 사이즈였었어요. 똑같았어요. 사이즈나 생김새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네, 어쨌든 그랬고. 그 당시에 성남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엄청나게 유지 대접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온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버지 공장 상호를 붙여서 중앙 아드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아줌마 중앙 도련님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중앙을 운영하고 내가 그 집 아들이니까 그러고 이렇게 어릴 때는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이 책에서 성남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동네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 당시에 한 100여 평 가까이 됐던 거다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동네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직공으로 쓰면서 월급을 주면서 했던 그게 그 성남 일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였던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그랬던 시절이 이제 와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디라고 그랬더라? 서울의 어느 동네를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죄다 판자촌들밖에 없으니까 다 무허가 판자촌들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때려다가 차에다 싣고 성남까지 데려가서 내려놓고 거기에 진짜 바닥에다가 20평씩 말뚝 꼽아가지고 금고 놓고 이거 하나당 집 한 채씩 지어서 살아. 이러고선 내비뒀대요. 그러면서 얘들 여기 들어서 살면 뭐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곳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월급 받으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대요. 당시 서울시장이. 그래서 정말 서울까지 드나들기도 힘들고 외딴 곳에 딱 가다 놓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난한 동네였었고 그 끝자락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성남으로 다 이사를 들어갔던 거였죠. 그랬는데 그 당시엔 또 성남은 집을 사고 팔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장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뭐 산업 부진이 주택 부진이 나뉘지도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집터를 뭐 네다섯 개를 헐어서 다 그냥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 땅을 못 샀대요. 왜 못 샀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이게 집집마다 주인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집을 몇 년간 못 팔게 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대를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올라가면서 서울 구파발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랬던 게 이제 그래서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구나라고 알게 됐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 이게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광주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아예 사람들이 나가거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며칠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 금종령이 풀린 다음에 이 책에서 거의 뭐 주인공격인 유일표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를 향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사실 이때 저는 중학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대한 기억이 약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보이스카우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광주 사태가 벌어졌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그 당시에 제가 전국 도반장 대회라고 하는 보이스카우트 캠핑 행사가 있었어요. 거길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어디인가에 좀 이렇게 지어져 있는 행사장에서 2박 3일간 캠핑 행사가 있었는데 전국 팔도에서 이제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행끼리 한 곳에 머물게 해주는 게 아니라 텐트에 무작위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텐트 뭐 4명, 5명씩 모여서 잠을 자게 했었는데 제가 있었던 텐트 안에 광주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되게 이상했던 게 전국 8대에서 다 모이는 행사였는데 광주에서는 그 친구 하나만 온 거예요. 전라도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물어봤어요. 야, 광주에서 너 하나 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아예 광주를 못 빠져나왔대요. 자기 혼자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나왔어? 다른 사람들 못 나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래요. 경찰서장이어서 광주를 빠져나올 때까지 경찰차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나왔고 광주를 벗어나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나왔고 엄마랑 같이 이제 왔는데
엄마는 친척네 집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원 친척네 집에 가 있고 자기도 이거 행사 끝나면 광주 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원에 가서 이 광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수원에 머물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깜장, 되게 동그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 친구 했던 얘기 중에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무섭대요.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옆집 살던 고등학생 형이 죽었는데 뭐 총 맞아 죽었다 뭐 어쨌다 말은 많은데 문제는 그 형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온 상황에서 이제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텐트 안에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또 한 서너 명 더 있었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여름 밤 뭐 초여름이었겠죠. 네, 초여름 5월이니까 초여름 텐트 안이 되게 덥고 요즘처럼 쾌적하지 않으니까요.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이었고 그 친구가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지간한 귀신 이야기보다 되게 무섭고 섬뜩했던 기억이 지금도 되게 또렷하게 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건 내가 어릴 적 경험했던 건데 이거는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건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러면서 이거 동네 아저씨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태백산맥하고 아리랑을 리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라고 아쉬워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책은 읽으면서 그 앞서서 두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이야기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아쉽기는 했죠. 당연히 이 책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지. 조정래 작가는 여전히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툭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두 책만큼은 아니었던 두 책에 의해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역시 이번에도 이 책은 소설이 아니고 조정래 작가는 소설가가 아니고 적어도 이 대하소설 세계는 그냥 역사의 기록을 남긴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나 작년 초였나 이 조정래 작가님의 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읽기 훨씬 전에 정글만리를 읽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책 읽고 리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소설이 정리도 하지 않고 끝내냐 라고 불평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조정래 선생님의 이 정글만리를 읽으시고 그랬거든요. 이건 이야기를 하다가 말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끝내는 방식 이런 방식이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 소설을 쓰는 어떤 특성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가 익숙한 뭐 기승전결 마무리를 짓고 이런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이야기를 그냥 마치 진짜 쭉 진행하다가 요 타임에서 끊어 툭 잘라버리는 이런 방식이 조정래 선생님의 좀 특유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래 선생님의 우리나라 근대사와 현대사를 아우르는 책 세 개를 다 읽었고요. 지금은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 그리고 조정래 선생님이 쓰신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각각에서 조정래 선생님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방식과 박경리 선생님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래 선생님의 한강을 읽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실 저는 책을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를 읽으면서 뭘 읽고 있냐면 유시민 선생님의 청춘의 독서인가? 이번에 시간 나고 그것도 한 절반 넘게 읽었는데 그 책은 유시민 선생님이 그 책을 읽은 일종의 독후감 모음집 같은 건데 그걸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서 리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좌절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계속 이 책들 이후에 제가 책을 읽고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역사, 근대사, 현대사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이 책들을 읽기 전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준호 선생님의 한강을 읽은 제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잠이었습니다.